영조의 아들로 태어나 온갖 기행을 일삼다가 끝내 뒤주에 갇혀 죽은 조선의 왕세자. 많은 사람들이 사도세자에 대해 이렇게 알고 있죠. 사도세자가 정신병이 심해진 이후로 많은 악행을 저지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토록 미쳐버린 것은 바로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계속된 아버지 영조의 학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4살이라는 어린 나이부터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20년 동안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았던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세자는 영조가 첫아들인 효장세자를 잃고 7년간 다른 아들이 없었던 상태에서 어렵게 얻은 늦둥이였는데요. 그래서 사도세자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시절에는 영조도 그를 무척이나 총애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사도세자는 태어난 후 돌이 되자마자 왕세자에 책봉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비극의 시작이었죠. 사도세자는 왕세자가 되면서 영조의 명에 따라 생모 영빈이 씨와 떨어져 동궁전에서 지내게 되었는데요. 사도세자의 시중을 드는 궁인들은 세자의 생모가 출신이 미천하다는 이유로 그를 헐뜯으며 업신여겼고, 세자는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에서 어머니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왕위에 오른 순간부터 계속해서 정통성 논란에 시달렸던 영조는 학문과 예법에 완벽한 왕이 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죠. 그래서 아들인 사도세자도 완벽한 왕으로 만들기 위해 지나치게 엄격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세자가 4살이 되고부터 사사건건 구박을 하기 시작했으며 사람들 앞에서 세자에게 망신주기를 반복했죠.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사도세자가 무슨 대답을 하든 상관없이 온갖 이유를 갖다 붙이며 질책을 했는데요. 하루는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한 문제와 한 무제 중에 누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사도세자가 한 문제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영조는 이는 나를 속이는 답변이다. 너는 분명 무제가 훌륭하다 생각하고 있을 텐데 어째서 문제가 낫다고 하느냐라며 말 같지도 않은 것까지 다 트집 잡아 세자를 괴롭혔죠.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이면 사도세자가 덕이 없어서 그런 거라며 질책을 했기 때문에 9살의 사도세자는 하루 중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오늘 날씨가 어떤지부터 먼저 물어보는 것이었다고 하네요. 정성황후 서씨의 병이 깊어지자 병수발을 들러온 세자가 정성황후 서씨가 피를 토한 그릇을 붙들고 통곡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갑자기 영조가 들어왔는데 사도세자는 아버지가 온 것을 보자마자 울던 것도 그치고 겁에 질려 방구석에 웅크린 채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영조가 어린 아들을 얼마나 정서적으로 학대했는지 보여주는 일화죠. 영조는 자신이 왕권에 욕심이 없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 자주 선의쇼를 벌이곤 했는데 이때마다 애꿎은 고생을 한 게 사도세자였는데요. 영조는 사실 왕권을 남에게 줄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신하들의 길을 누르기 위해 선의쇼를 벌였고, 그때마다 사도세자는 바닥에 엎드려 명을 거두어 달라고 빌어야만 했습니다. 사도세자가 15살 되던 해에도 영조는 선의쇼를 벌였고 사도세자와 신하가 반대하자 그럼 선의가 아닌 대리청정이라도 하라는 명을 내려 사도세자는 강제로 대리청정을 하게 되죠.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대리청정을 시키면서 나는 앉아서 지켜보기만 할 테니 세자 너는 신하들 의견에 무작정 따르지 말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네가 판단한 후 결정해라 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사도세자가 결정을 내리면 네 말도 맞으나 애초에 그것은 내가 시작했던 정책인데 왜 네 멋대로 고치려고 해? 먼저 나에게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냐 라고 꾸짖으며 영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일을 처리해버렸는데요. 그래서 사도세자가 일을 처리하기 전 영조에게 먼저 보고를 올리고 어떻게 할지 의견을 구하면 이번에는 그런 것도 자기 스스로 결정 못하고 물어본다고 구박을 했죠. 이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사도세자는 눈물을 흘리다 혼절의 궁인들에게 실려나가는 일이 잦았고, 신하들이 보다 못해 세자를 그만 좀 구박하라고 영조에게 항의하는 일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1755년 11월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이 씨가 병이 들어 알아눕자 사도세자는 자식된 도리로 당연히 병문안을 갔는데요. 그곳에는 자신의 친동생인 화완옹주도 있었죠. 영조는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딸 화완옹주가 자기가 가장 증오하는 아들 사도세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크게 화를 냅니다. 영조는 당장 나가라라고 호통을 치며 길길이 날뛰었고, 친동생과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날벼락을 맞은 사도세자는 창문과 담벼락을 넘어 허겁지겁 자신의 처소로 달아나야만 했는데요. 울분이 폭발한 사도세자는 아무런 잘못 없이 이런 대접을 받으니 서러워서 살 수가 없다라며 약을 먹고 자살하겠다며 울부짖었고, 주변 사람들이 말린 끝에 겨우 진정됐습니다. 영조는 강박증이 극도로 심한 성격이라 자기가 보기 싫은 걸 보면 눈을 씻고 듣기 싫은 걸 들으면 귀를 씻는 버릇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밥은 먹었느냐라고 묻고 사도세자가 내라고 대답하자 사도세자가 보는 앞에서 귀를 씻었습니다. 영조의 자식들 중 사도세자만큼 아버지에게 미움을 받던 화여봉주라는 딸이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미움받는 사도세자와 화여봉주는 서로 우리 남매는 아버님 귀 씻을 물이라며 위로를 주고받았다고 하네요. 결국 불안 증세가 심해진 사도세자는 동궁전에도 있지 못하고 낙선당의 음식을 만드는 곳인 밭소주방에 자주 있었습니다. 그곳이 구석지고 조용해서 마음에 든다는 이유였죠.
그런데 이곳에마저 영조가 갑자기 나타나 자고 있던 사도세자에게 술을 마신 사실을 자백하라고 하는데요. 당시 영조는 금주령을 내려 술을 마시는 것을 금지시켰는데 자다 깬 사도세자의 몰골을 보고 술을 먹었다고 단정한 것입니다. 옆에 있던 상궁이 사도세자의 결백함을 주장했지만 영조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세자를 꾸짖었죠.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조가 나간 뒤에 그곳에 있던 궁인 한 명이 촛대를 쓰러뜨려 낙선당에 불이 나게 되는데요. 이에 영조는 자신이 꾸짖은 일로 사도세자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고 생각하며 세자를 신하들 앞에 세워놓고 크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결국 사도세자는 억울함을 견디지 못해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다며 낙선당 우물에 몸을 던졌는데요. 급히 신하와 궁인들이 몰려들어 세자를 건져내서 간신히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1760년 여름에는 온 나라에 가뭄이 심했는데 영조는 이것 역시 모두 다 세자 때문이라며 욕설을 했다고 하죠. 덕분에 사도세자는 좁거나 어두운데 혼자 있으면 극도로 불안한 상태가 되었고 옷 입기조차 어려워하는 강박증에 걸렸습니다. 옷을 입으면 영조에게 가서 질책을 들어야 하니 아예 옷 입는 일 자체를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계속되는 영조의 학대에 극도로 정신병이 심각해진 사도세자는 수많은 궁녀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성폭행했으며 많은 내시와 나인들을 살해하게 됩니다. 결국 1762년 분노한 영조의 명에 따라 뒤주에 갇히게 되고 8일 만에 한많은 삶을 마감하게 되죠. 하지만 영조의 사도세자에 대한 울대는 죽어서까지 이어졌는데요. 영조는 사도세자의 장례 절차를 왕자의 격에 맞춰 진행하지 못하도록 명령했고 세자의 장례에 신하들이 상복을 제대로 갖추어 입는 것조차 금지했습니다. 세자의 아들인 세손 부부는 입관하기 전까지 사도세자의 시신을 보지 못하게 했으며 발이 나는 날에는 세손이 대궐 문 밖에서 아버지를 위해 곡하고 연결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죠. 영조는 사도세자가 죽은 지 2달 후에 그의 행적을 기록한 묘지문을 직접 썼는데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예로부터 많은 폭군들이 있었지만 세자 시절부터 이런 폐악질을 부린 사람은 오직 너뿐이었으니 너를 뒤죄에 가둬 죽였다고 나를 원망하는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죽은 자식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비정한 내용이었죠. 사도세자가 죄 없는 피해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으며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죠. 하지만 20년 가까이 아버지로부터 저런 학대를 수없이 받는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네요.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학대받으며 결국 정신병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남자 사도세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대부분의 왕조들은 국왕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그 왕이 사망하거나 더 이상 나라를 다스리기 힘든 상황이 오면 그의 후계자가 왕위에 올라 국정을 돌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왕이 아닌 왕세자가 왕명을 받고 왕 대신 나랏일을 돌보는 대리청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효명세자 또한 대리청정을 하던 시기에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죠. 효명세자의 본명은 이영으로 1809년 순조와 순원왕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국왕과 왕비 사이에서 낳은 장남이라는 뜻의 원자가 탄생한 것은 명성왕후가 숙종을 낳은 이후 150년 만의 일이었기 때문에 창덕궁 인정전에서 모든 신하들이 모여 원자의 탄생을 축하했다고 하죠. 순조 또한 크게 기뻐하며 백성들이 내야 할 세금을 줄여줬다고 합니다. 효명세자는 1812년 왕세자에 정식 책봉되었는데 이때 그의 나이가 불과 만으로 3살이었다고 하네요. 효명세자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잘생긴 외모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남달리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부왕인 순조 또한 비록 자신은 안동 김씨들에게 눌려 지냈지만 자신의 아들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며 많은 기대를 했다고 하죠. 그는 1817년 성균관에 입학했으며 1819년에는 풍양 조씨 가문 조만영의 딸을 세자빈으로 맞아들였는데 이 세자빈이 훗날 고종대의 대왕대비로서 수렴청정을 했던 신정왕후 조씨라고 합니다. 1827년 순조는 평소 자신의 몸이 좋지 않을 때가 많아 치료를 받느라 나랏일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세자가 장성했고 평소 총명하고 영리한 모습을 보였으니 자신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라며 대리청정을 지시하게 되죠. 조선시대에는 왕세자가 왕명을 받들어 공식적으로 정치에 참여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보통 왕이 병들어 나랏일을 돌볼 수 없거나 나이가 많이 들어 오랜 시간 힘든 업무를 하기가 힘든 경우 또는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쳐서 세자에게 자신의 일을 대신 시킬 때에 행해졌는데요. 순조가 효명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기자 신하들이 크게 기뻐하며 환영했을 정도로 당시 효명세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 조선 역사에 대해 관심 있게 보시던 분들은 이 대목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이 과거에는 왕이 세자에게 대리청정의 명을 내리면 신하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죠.
세종이 문종에게 대리청정을 명했을 때도 어김없이 신하들이 반대하며 명을 거둬달라고 했는데 세종이 요즘 몸이 너무 아픈데 이렇게 계속 일하다 보면 니들 왕 과로사하게 생겼다라고 신하들에게 큰 소리를 치고 나서야 간신히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숙종 시절에는 왕이 세자인 경종에게 대리청정을 명하자 당시 경종을 폐세자하고 싶어 했던 노론에서는 세자를 쫓아낼 수 있는 트집이 생겼다며 좋아했지만 소론에서는 윤지환 등의 인물이 청을 들어주지 않으려면 차라리 도끼로 자신의 목을 쳐달라는 도끼 상소까지 올리며 대리청정을 반대하는 등 분위기가 매우 험악했었다고 하죠. 영조대에도 세손이었던 정조에게 대리청정을 시키려 하자 세손의 반대파였던 홍인환과 정우겸 등의 대신들이 모조리 들고 일어나 결사반대하는 등 왕이 대리청정을 선언하면 신하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조가 효명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명할 때는 남공철과 김재찬, 한영귀 등 당시의 중신들이 하나같이 두 팔을 벌려 세자의 대리청정을 환영했고 순조가 직접 내린 명령서가 담겨있는 비만기를 보고는 신들은 전하의 현명한 결단에 기뻐서 발을 구르고 춤추면서 앙달하는 마음을 금할 길이 없사옵니다라며 숙종의 결단을 찬양했다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남아있다고 하네요. 유일하게 효명세자만이 예전 조상들의 사례를 본받아 예의상 몇 차례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랏일을 맡기는 대리청정이나 왕위를 넘겨주는 양위 등의 민감한 사안은 자칫하면 후계자가 왕에게 불충하다는 시선을 받을 수도 있으며 심하면 영모제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시가 내려온다고 해서 덥석 받아들여서는 큰일이 날 수 있었죠. 아무리 왕과 세자 그리고 신하들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다고 해도 자신이 권력에 큰 욕심이 없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최소 한두 번은 거절하는 것이 당시의 미덕이자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몇 왕의 경우는 대리청정이나 양위를 통해 신하들 또는 세자를 향한 충성심 테스트를 하거나 그들의 기강을 바로잡으려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순조는 대리청정으로 이런 장난질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효명세자에게 나랏일을 맡기고 싶어 했기 때문에 빠르게 대리청정이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순조는 당시 조선의 조정이 세도 정치를 거치며 안동 김씨에게 권력이 집중돼 있던 상황 속에서 효명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김으로써 왕권을 강화하려 했죠. 이에 효명세자 또한 그 뜻을 받들어 세자빈의 친정인 풍양주씨와 다른 당파의 인물들을 중용했으며 이인자인한 이후 축출된 소론계열 인물들까지 등용했습니다. 그는 20살도 안 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일처리로 뛰어난 판단력을 보여주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죠. 효명세자가 대리청정을 맡기 전 순조가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에는 순조의 몸이 자주 아파서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관료들의 기강이 상당히 해이해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관리들을 감시하고 부정부패를 감독해야 할 왕이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선의 여러 곳들이 썩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효명세자가 대리청정을 시작한 이후 실록의 기록을 살펴보면 관리들의 파직, 탄핵, 유배, 해임 등의 처벌과 관직을 내리고 상을 줬다는 등의 기사가 쏟아진다고 하죠. 효명세자는 어느 고을의 수령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으면 어김없이 그 관리에게 엄한 벌을 내렸고 심지어 정승 같은 고위관직도 자신이 직접 임명하며 인사 문제도 다루는 등 단순한 왕의 대리가 아닌 실질적인 군주의 역할을 도맡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때 효명세자에게 기용된 인재 중 대표적 인물이 바로 실학자 박지원의 손자이자 개화파의 시조로 불리는 박규수라고 하죠. 부왕인 순조 또한 효명세자가 생각 이상으로 맡은 일을 잘해내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권한을 침범한다고 불쾌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적극적으로 세자를 지원하면서 힘을 실어줬다고 하는데요. 애초에 순조가 대리청정을 명했던 것도 딱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몸이 안 좋아서 아들을 믿고 맡긴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뜩이나 몸도 안 좋은 데다 안동 김씨들이 설치는 탓에 제대로 국정을 돌보지 못했던 순조로서는 세자의 활약상을 보며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이 점점 늘어났지만 효명세자는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으며 아버지 순조의 권위를 높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순조의 생일을 축하하는 탄신진연 등의 주요 연회들을 성대하게 개최하며 조선왕실의 권위를 드높이는 데 힘썼죠. 그 와중에 효명세자는 연회에서 쓰이는 정제라는 궁중무용의 내용 중 대부분을 수정하는 데 직접 참여하는 등 예술에도 재능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때문에 현 시대의 일부 역사가들은 효명세자를 두고 직접 발레 공연회까지 참견할 만큼 예술의 조예가 깊었던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와 비교하며 조선의 태양왕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권력이라는 것의 특성상 부모 자식이나 형제 사이라도 치열하고 냉정한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많지만 순조와 효명세자는 대리청정 시기에도 서로 간에 충돌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부자 간에 사이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권력 다툼에 지쳤던 조정의 관료들도 활기를 찾는 듯했죠. 하지만 계속해서 밝은 햇살만이 비칠 것 같았던 조선의 하늘에 예상치 못했던 먹구름이 잔뜩 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군이 될 자질을 뽐내며 대리청정을 잘해내고 있던 효명세자가 갑자기 병에 걸리면서 22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인데요. 일부 학자들은 안동 김씨가 효명세자를 독살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지만 그 의견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세자가 사망한 당시 원인을 조사하라는 상소가 올라오자 순조가 자식의 죽음으로 슬픈 마당에 그런데 신경 쓸 겨를이 없다며 거절한 탓에 아직까지도 효명세자의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없다고 하죠. 어쩌면 조선의 운명을 크게 바꿀지도 몰랐던 효명세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는 말이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 이상의 것을 바라거나 남의 것을 탐내다가 좋지 못한 꼴을 당하곤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의안대군 이방석 또한 어머니 신덕왕후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게 되죠. 조선 최초의 왕세자였던 이방석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방석은 1382년 고려 개성에서 조선의 태조 이성계와 신덕왕후 강씨의 아들로 태어났죠. 이방석이 6살이 되던 해 그의 아버지인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 사건을 일으키자 이성계의 정적이자 고려 최후의 충신이라 불렸던 최영은 이성계의 반란에 참여한 장수들의 가족을 사로잡기 위해 그들의 집에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의 집은 오남 이방원이 가족들을 미리 피신시킨 덕분에 이방석을 비롯한 가족들 모두가 화를 피해갈 수 있었는데요. 이 사건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이때까지만 해도 이방원을 포함한 형제들과 이방석의 사이는 나쁘지 않은 편이었죠. 하지만 1392년에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왕비인 신덕왕후 강씨의 자식을 세자로 세우려는 욕심을 부리면서 훗날 그들 형제 간의 끔찍한 피바람이 몰아치게 됩니다. 원래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세웠던 개국 공신들은 대부분이 유학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형제들 중 가장 맞이인 아들이나 조선을 세우는데 가장 공이 컸던 인물이 세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이성계와 신덕왕후 그리고 정도전이 내세운 세자 후보는 신덕왕후의 아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았던 이방번이었죠. 하지만 공신들인 백응령과 조준, 정도전 등이 이방번은 성격이 포악하니 세자감이 못 된다며 반대한 끝에 결국 신덕왕후의 또 다른 아들인 이방석이 세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방번의 성격 문제는 겉으로 내세운 핑계였을 뿐 실제 그를 반대했던 이유는 바로 이방번이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의 조카 사이였기 때문에 만약 그가 세자가 된다면 이성계가 죽인 공양왕의 형이 훗날 조선의 국구가 될 수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이방석이 세자가 되면서 대체 어떤 기준으로 그가 왕세자가 된 것인지에 대한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방번의 경우 앞에서 말한 문제로 제외가 됐지만 장자가 뒤를 잇는다는 원칙에 따르면 장남인 이방후를 조선을 건국하는 데 세운 공으로 따지면 이방원을 세자로 뽑아야 되는데 이방석은 그중 어떤 것에도 해당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이방번과 이방석은 조선이 세워질 때 겨우 10살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였던 데다가 그들이 가진 능력조차 아무런 검증이 되어 있지 않았던 반면에 오랜 관직 생활을 했던 이방후나 아버지를 따라 여러 전투에서 활약한 이방과 그리고 역대 최연소의 우수한 성적으로 과거 시험에 합격했고 아버지의 가장 큰 정적인 정몽주까지 살해하며 조선을 세우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이방원 등은 조선을 개국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 동시에 가지고 있는 능력도 잘 검증되어 있었죠. 심지어 1차 왕자인한 때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 이외에 이렇다 할 뭔가를 보여준 적이 없는 이방간이나 별다른 업적을 세우지 못한 이방이도 비록 방과와 방언만은 못하지만 어린 이복 동생들과 비교당할 정도는 절대 아니었다고 합니다. 차라리 이방석이 형들을 다 제치고 황제가 된 청나라의 성군 강희제처럼 5살 때부터 책을 읽으면 바로 그 내용을 다 외우는 등 뛰어난 왕이 될 자질을 보여주기라도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방석에게서는 딱히 그런 모습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하죠. 때문에 이방석을 세자로 내세운 이성계의 모습은 죽을 고생을 다해 나라를 세우는데 협조한 형제들을 내팽개쳐둔 채 새엄마의 자식만 편애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고 이방원을 비롯한 형제들이 느꼈을 섭섭함과 실망감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컸을 것이라 짐작되는데요. 사실 이성계가 이방석을 세자로 내세운 데에는 그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조선을 건국하면서 남아있던 고려의 왕족들을 모두 몰살시켰을 만큼 자신이 세운 조선이 이전 왕조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성계가 고려 권력의 중심으로 가기 위해 선택했던 방법이 바로 자신의 아들들을 고려 권세가의 딸들과 혼인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후 조선을 건국할 시점에 와서는 방석을 제외한 모든 아들들이 고려 왕족을 포함한 고려의 귀족들과 혼인으로 얽히면서 깊은 연관을 맺은 상태였다는 것인데요. 이런 인맥들은 일개 무장에 불과했던 이성계가
고려 권력의 정점에 도달하고 이후 새 왕조를 세울 때까지는 큰 도움이 됐지만 조선이 건국된 후에는 오히려 그에게 부담을 주는 요소가 되었죠. 때문에 이성계 입장에서는 더 이상 옛 고려의 인맥과도 엮이지 않으면서 자신의 왕비였던 신덕광후의 소망도 들어주기 위해 그녀의 아들인 방석을 세자로 책봉했던 것인데요. 무장 출신이라 제대로 된 제왕학 교육을 받지 못한 자신과 달리 어린 방석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하면서 아들이 경력을 쌓을 동안 자신이 뒤에서 든든한 백이 돼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계획은 시작부터 엇나가기 시작했으니 바로 방석의 세자빈으로 맞아들였던 현빈 유씨가 어린 남편으로는 만족을 하지 못했는지 내시와 간통을 하다 들키면서 내시는 참수되고 유씨가 세자빈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게다가 태조실록에 기록된 세자 이방석의 모습을 보면 그는 세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태조 2년, 평소 자신을 따라다니던 직속 관원에게 자신이 지금 지내는 거처는 너무 작고 좁아서 여름에 무더우니 바람이 잘 통하는 방식으로 지은 여름용 건물인 양청을 새로 지었으면 한다는 말을 했는데요. 이것이 당시 최고 정무기관이었던 도평이사사에까지 전해졌고 얼마 후 세자가 지낼 양청을 지으라는 지시가 내려지게 되죠.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이성계가 가뜩이나 지금 공사할 곳이 많은데 세자한테 꼭 필요한 것도 아닌 양청을 지을 필요는 없다고 말한 덕분에 계획이 중지되었다는 기록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방석은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도 세자로서 딱히 나랏일을 돌보기 위한 경험을 쌓으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았죠. 그가 기껏 했던 일들은 다른 대군들에게 연회를 베풀거나 법회를 여는 정도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틈만 나면 장군들과 궁 밖에 나가 남의 집 가축을 쏴 죽이거나 궁 안에 몸을 파는 기생들을 들이는 등 공부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놀 생각만 해서 분노한 이성계가 직접 세자가 놀지 못하도록 잘 감시하라는 명령까지 내리는 등 자신의 후손인 양녕대군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죠. 하루는 이방석이 대장군 남지와 신덕광후의 친척인 강유신이란 인물들을 따라 말을 타고 걸박을 나갔는데 이들이 민가의 염소와 오리 등을 쏴 죽이는 사고를 쳐서 강건들에 의해 탄핵을 받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가 아직은 어린 나이였다는 것을 감안해도 아버지인 이성계와 정도전 일파가 그를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 분명할 텐데도 실망스러운 모습만을 보인 것인데요. 이렇게 실록에 남아있는 기록들만 봐도 평소 상당히 노는 것을 좋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죽하면 1차 왕자이 난 이후 공신들이 이방석과 이방번의 첩들을 전리품 삼아 데려갔는데 16살밖에 되지 않았던 이방석의 첩이 2명이나 있었으며 그것도 모두 기생 출신들이었다고 하죠. 애초에 이방석 본인도 놀기를 좋아하는 성품이었는데 그의 주변에 들러붙은 인물들도 그에게 공부를 가르치기보다는 그저 세자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니 주변 환경마저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인데요. 이후 이방석의 나이 14세가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 신덕광후가 세상을 뜨기는 했지만 그에게는 아직 아버지인 태조와 정도전이 있었죠. 게다가 정도전이 요동을 정벌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방원을 비롯한 왕자들의 사병을 중앙군으로 흡수시키면서 이대로 방석이 다음 왕이 되는가 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자들의 세력이 약해진 것을 보고 정도전과 이성계가 잠시 방심한 틈을 타 이방원이 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면서 이방석의 운명도 급격히 암울해지기 시작했죠.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이방석은 급히 궁궐에 있던 수비대를 끌고 가 반란군을 막아보려 했지만 봉원량이라는 신하가 광화문부터 남산에 이르기까지 이방원이 끌고 온 정예기병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올리자 더 이상 저항할 의지를 잃고 항복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 세자를 지지하던 정도전을 비롯해 심효생, 남은 등의 신하들이 모두 살해되고 이방원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되자 세자의 자리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이때 이방원이 이성계에게 폐세자된 이방석을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성계 또한 그 말을 믿고 방석을 궁궐 밖 그의 저택으로 내보냈죠. 세자빈이었던 현빈 심심하니 위험하다며 그를 말렸지만 설마 나를 죽이게야 하겠냐는 말을 남기고 형인 이방번과 함께 궁궐문을 나섰다가 이거이 등이 보낸 자객에게 살해당했다고 하네요. 부모의 욕심 때문에 별다른 능력도 없이 자신의 것이 아닌 자리에 올랐다가 결국에는 목숨까지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조선 최초의 왕세자였던 이방석의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